선관위의 강력한 독립성은 아무런 견제 없이 밥그릇을 지키라고 주어진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최근 논란이 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선거 당일 투표용지 수급과 현장 운영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잠실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은 번호표를 받아서 밤늦게까지 기다리면서 투표를 해야 했죠. 이 과정에서 선거 관리와 현장 운영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고 선관위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는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조차 재선거를 직접 지시하거나 선관위원을 임의로 경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선관위를 두고 권한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까지 강한 독립성을 보장받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되곤 합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일반 행정부처가 아니라 헌법상 독립기관이 되었을까요? 왜 대통령이나 정부가 직접 지휘하는 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설계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좌우, 진보나 보수라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잘못된 선거 행정으로 국민이 참정권을 침해받은 상황에서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선관위는 왜 저런 기관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진영을 옹호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영상의 목적은 역사적 사실과 제도적 맥락을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관이 왜 지금 같은 형태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영상이에요. 자, 그럼 우선 대략적으로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권리 그리고 정당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회 임기는 6년이며 정당 가입과 정치 관여가 금지됩니다. 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독립된 선관위가 존재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들고 강력하고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미국은 중앙선관위 같은 단일기관이 없고 각 주마다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정부 부처인 내무부가 선거 행정을 총괄합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독립된 선거기관이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드문 선거 시스템을 채택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기관이길래 대통령조차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독립기관이 되었는지를 알아봅시다. 자, 이야기는 1960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60년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승만이었는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1960년대에는 이미 85세의 고령의 나이였고 때문에 정권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정권을 쥐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많아서 아니죠. 당시 정치 시스템은 부통령이 존재했는데 만약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헌법상 부통령이 권력을 이어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에서 부통령이 선거가 됐던 거예요. 이대로라면 이승만이 사망할 경우 정권은 야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1960년에 있을 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여당이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 선거를 앞둔 여당의 부통령 후보는 이미 한번 야당에 졌던 이기붕 후보였어요. 이 이기붕은 자신의 장남 이강석을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시켜서 아들을 팔아 권력을 얻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유당의 2인자이자 실세였던 인물이었는데 1956년 5월 15일에 치러진 부통령 선거는 민주당이었던 장면 후보가 46.4%, 자유당이었던 이기붕 후보가 44%를 득표하면서 초박빙 승부를 했었기 때문에 1960년에는 정상적인 선거를 했을 때 이기붕 후보가 당선될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 선거에서는 자유당의 핵심 목표가 단순히 이승만 대표의 4선만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정치적 목적이 되었고 이렇게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한다라는 집착은 최악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1948년 처음 생긴 선거위원회예요.
그전까지 선거관리기구는 선거 때마다 임시선거기구를 조직했었는데 1948년 5.10 총선 이후 제1공화국에서는 선거위원회가 내무부에 설치되어서 선거를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내무부라는 기관을 알아야 되는데 현재는 행정조직과 1대1로 대응시킬 수는 없지만 당시 내무부는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에 큰 영향력을 가진 부처였습니다. 그 말은 곧 대통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 기관이 심판을 보는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1959년부터 자유당 정권은 1960년 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기록들을 보면 선거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었던 내무부 장관 최인규를 중심으로 내무부 조직과 경찰, 지방행정 조직을 선거에 동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당시 시장, 군수, 경찰서장들을 모두 비밀리에 불러서 전국 행정 조직에 부정선거 지시를 내렸고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 득표율은 85%라고 딱 집어주고 사표까지 미리 받아갔어요. 잘못되면 옷벗을 각오하고 해 라는 굉장히 강한 압력인 거죠. 그리고 경찰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옛날 사진 보면 뒤에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서울 시내 한복판을 행진했던 이정재라는 이른바 정치 깡패로 불렸던 폭력 조직까지 선거 과정에 동원되었어요. 이들은 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투표소 주변의 분위기를 위압적으로 만들거나 야당 참관인의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어요. 자, 그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부정선거가 시작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선거 조작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동원되었는데 그중 몇 개만 소개를 해주면 첫 번째는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사할 사전투표라고도 불리는데 지금의 사전투표 제도가 아니라 투표 시작 전부터 특정 후보의 표를 미리 확보해둔다라는 의미의 사전투표예요. 보통 투표를 하면 기권이나 무효표가 4할 정도 될 테니까 이 허위 유권자, 유령 유권자들을 이용해서 선거 임명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그만큼의 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전날 밤 이 가짜 투표지를 미리 투표함에 넣어 놓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며칠 전에 하는 사전투표 이게 아니고 본투표가 있는데 그 본투표가 6시부터 시작되면 5시부터 그 투표함에다가 그 여당의 투표지를 잔뜩 넣어 놓는 거예요. 사할을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중에는 이 여당 표가 너무 많아서 도로 빼서 불태우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명한 방식이 3인조, 9인조 공개투표라고 하는데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지도한다 라는 이유로 유권자들을 3명에서 5명 혹은 9명씩 조를 짜게 해서 투표소에 들여보낸 다음에 조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1번 이기붕에게 도장을 찍게 한 뒤에 투표함에 넣게 했습니다. 혹은 확인하려고 종이를 접지도 못하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비밀선거를 위반한 겁니다. 이 외에도 야당 참관인의 참관을 방해하는 참관인 배제, 불참 유권자나 부재자의 명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투표하는 대리투표, 선거임명부 관리부실로 이미 투표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하는 방식인 다중투표 등이 동원되었고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부정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면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개표 도중에 고의로 개표소 안에 불을 탁 끈 다음에 정전을 만들면 그 순간 샤샤샤샤샥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는 거야. 미리 야당의 표가 많은 투표함을 준비해 놓은 여당 투표함이랑 그냥 통째로 바꿔치기 하는 올빼미표라는 게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바꿔치기 한다라고 해서 올빼미표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그냥 표를 섞는 게 아니고 투표함 자체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개표 도중 야당 후보가 찍힌 투표지를 딱 발견하면 손에 갑자기 힘이 풀려요. 그래서 탁 떨어뜨려. 그러면 어머! 하고 주워야죠. 근데 줍는 척하면서 인주를 잔뜩 묻힌 손가락으로 마치 피아노를 치듯이 이걸 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효표가 되는 겁니다. 이걸 피아노표라고 불러요. 50장이나 60장씩 묶어서 집계를 할 때에는 다른 후보를 찍은 뭉치 위아래에다가 한 장씩 이기붕을 찍은 표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붕, 장면, 장면, 장면 그리고 밑에 이기붕 이렇게 하면 이 표는 50표 혹은 100표가 다 이기붕 표야 라고 그냥 퉁쳐서 계산하는 방식인 샌드위치 표가 있었습니다. 아주 기발하죠. 그러니까 투표 전에는 공무원과 경찰, 외곽 조직을 동원해서 분위기
분위기를 장악하고 투표 도중에는 공개 투표와 사전 투표 그리고 완장부대 등을 동원했고 투표 후에는 개표 조작과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해서 투표 전, 투표 중, 투표 후의 모든 단계에서 부정을 벌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는 단순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선거의 전 과정을 장악한 사건으로 평가돼요. 그 결과 당연히 여당인 이승만과 이기붕이 당선되었는데 문제는 너무 열심히 조작을 한 나머지 야당이 강세였던 대구와 경북 지역을 포함해서 다른 개표소에서도 이기붕의 득표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지역에 따라서는 99%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인 곳도 있었고 이기붕의 득표율이 총 유권자를 넘긴 115%를 달성한 곳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내무부와 자유당에서조차 이대로 발표하면 우리 부정선거가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라면서 크게 당황했고 각 개표소에서 득표율을 50에서 70% 선으로 다시 낮춰서 조정을 하자! 라는 지시를 내려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이승만의 득표율이 88.7%, 부통령 이기붕의 득표율이 79.2%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난하게 부정선거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선거 당일날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어요. 선거 전부터 야당은 부정선거 계획을 폭로했고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한 투표소에서는 야당 측 참관인이 사전 투표를 눈치채고 투표함을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당 측에서는 4할 사전투표가 있는데 이 투표함 확인하면 큰일 나는데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빈 투표함인데 빈 투표함을 뭐하러 확인을 하냐 라면서 만류했고 결국 둘이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그런데 이 몸싸움을 벌인 끝에 투표함이 엎어지면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투표함에 4할의 표가 이미 들어가 있던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 여기저기서도 사전투표가 발각되자 오전 10시 반 야당에서는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무효라면서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벽보를 붙였습니다. 그러자 각 지역의 시민들도 하나둘 시위에 합류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지역은 마산 지역이었어요. 마산에서는 선거 당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는데 유독 중고등학생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여당 야당을 위해서 이 시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3.15 마산 의거입니다. 그리고 저녁쯤이 되자 마산시청 앞에는 시위 인원이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불어났고 정부에서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진압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이 진압부대는 이미 시청 앞에 소방차, 경찰차, 치프차를 주르륵 세워놓고 대기를 하고 있었고 시청으로 전진하던 시위대와 최루탄과 총 등으로 무장했던 진압부대가 맞서고 있던 그때 시위 진압을 위해서 출동했던 소방차가 전신줄을 꽝 하고 들이박으면서 마산 일대가 정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이 하나도 안 보이죠. 밤이 돼서 다들 모였으니까. 마산 일대가 정전되니까 거의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서 총기를 발포했고 사상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한 학생이 실종되었다가 27일 뒤인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눈에 최루탄이 박혀서 사망한 학생은 바다에 버려졌으나 파도에 떠내려가지도 않았고 전혀 부패되지 않은 채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김주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부산일보의 한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특종으로 보도했고 고작 중학교를 졸업한 어린 학생의 죽음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김주열 열사의 모습이 담긴 이 사진 한 장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4.11 제2차 마산의거로 이어졌고 마산의 분노는 전국으로 퍼져나가 이후 4월 18일 서울에서 고려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귀가하던 중 정치 깡패들에 의해서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바로 다음 날인 4월 1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바로 피해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인 4.19 혁명입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하와이로 망명하며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된 지 보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렇게 3.15 부정선거는 정권이 국민의 선택을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넘어서 실제로 대규모 부정행위가 국가기관을 통해서 실행됐던 사건이에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행정부 안에 있으면 현직 권력이 그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무원과 경찰을 선거에 동원할 수 있으며 지방행정조직이 특정 후보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3.15 부정선거 이후 한국 사회는 단순히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많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국가 권력이 선거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했고, 그렇게 4.19 이후 한국 사회는 선거관리기관을 권력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선관위 독립의 역사적 출발점입니다. 4.19 혁명 이후 들어선 제2공화국은 선거관리기관을 독립기구화하려고 했고,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 뒤에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관리기구가 헌법상 독립기관의 지위를 갖게 된 거죠.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부처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지휘 감독하는 일반 행정부처가 아니라 독립된 선거기관이고, 둘째,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총 9인으로 구성되고, 이 구조는 어느 한 권력기관이 선관위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죠. 그리고 셋째는 임기와 신분이 보장됩니다. 위원회 임기는 6년이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죠. 결국 이 독립성은 선관위 자체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정치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겁니다. 이에 따라서 1963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성을 지키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지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처럼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느 날 갑자기 강한 독립기관으로 등장한 게 아닙니다. 그 출발점에는 선거를 행정부가 관리하던 시기에 경험이 있었고, 부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린 과거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이외에도 비슷하게 선관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나라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선관위 모델이 되었던 코스타리카, 그리고 필리핀, 멕시코 등이 있어요. 특히 코스타리카가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나라인데 1948년 대선 결과로 인한 정치 갈등이 생겼고, 그로 인해 코스타리카 내전이 발생했으며 결국 정부가 선거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자라는 합의의 결과로 최고선거재판소라는 기관이 생긴 곳입니다. 최고선거재판소라는 곳이 우리나라 선관위의 모델이 된 기관이에요. 그리고 필리핀과 멕시코 역시 부정선거 의혹이 발생한 후 독립된 선거기관을 구축한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 모두 시민들이 피를 흘려가며 만들어낸 결과였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입증한 역사였던 거죠. 결국 현재의 선관위가 대통령조차 터치할 수 없는 강력한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 건 참정권을 침해당했던 3.15 부정선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제도적 결단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건 아닙니다. 최근에도 선거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 행정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과연 피를 흘리며 쟁취한 이 독립적인 기관이 그에 맞게 책임을 다하고 있나? 라는 의구심까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강력한 독립성은 아무런 견제 없이 밥그릇을 지키라고 주어진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립성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죠.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가 더 이상 행정부실이나 논란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제기된 문제들이 하루빨리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